안녕하십니까. 오늘 콜로퀴움 행사 사회를 맡은 국회도서관 국제정보과장 김남희입니다. 지금부터 제22대 국회의 AI 입법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국회 AI 포럼과 국회도서관이 공동 주최하는 2024년 제3차 국가전략 콜로퀴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행사는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되고 있습니다. 콜로퀴움 진행 순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님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AI 포럼 대표의원이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인선 의원님의 축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AI 연구 책임위원이신 조승래 국회의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잠시 장례 정돈을 한 뒤 본격적인 콜로퀴움을 시작하여 발제자와 토론자의 발표가 진행되고 이후 온라인과 현장에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오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명우 국회도서관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도서관장 이명우입니다. 오늘이 자리가 좀 남다른 자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오늘은 어쨌든 국회 AI 포럼과 국회 도서관이 공동 주최하는 국가전략 콜로퀴움입니다.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이렇게 오늘 콜로퀴움을 마련해 주신 국회 AI 포럼의 대표 의원이자 얼마 전에 여성가족이 위원장이 되신 이인선 국회의원님과 그리고 아마 AI 분야나 이 과학기술 분야에서 이만큼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조승래 국회의원님은 AI 포럼 국회 포럼 연구 책임위원도 하시는데 심사위원으로서 정말 많은 일 앞으로 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이따가 두 분 축사를 또 듣겠지만 우리 지금 의원님 또 오신 의원님들은 제가 좀 이따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 발제 맡으신 양천수 교수님 그리고 토론을 같이 해주실 한국법제연구원 AI 법제팀장님 그리고 최은선 그리고 한국지능 리아라고 보통 알고 있는 수석연구원님 그리고 이대도 산업통상부 산업정책과 설계관님 감사드립니다. 저희 이 장소는 국회도서관이 이제 좀 야심차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국가전략정보센터라고 칭하고 있고 포탈도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함께 저희가 국가 전략 콜로퀴움을 쭉 해야 하는데 국회의원님들이 보다 좀 선제적으로 당면의 국가 전략 과제를 이렇게 앞서서 이렇게 입법도 해주시고 또 의정에 좀 반영하시라고 하는 취지로 만든 장입니다. 이번 콜로퀴움이 22대 국회 AI 입법과 방향의 과제입니다. 입법 방향 과제인데 지난주에 저희 국회 AI 포럼 창립총회와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희가 국회 도서관은 바로 국회 AI 포럼을 적극 후원할 것을 약속드렸고 또 오늘 그것의 일환으로 이렇게 콜로퀴움도 마련됐습니다. 초거대 글로벌 AI 경쟁의 기념 세미나를 하시면서 아마 그런 경쟁의 현재 상황 그리고 AI 신뢰성, 책임성 이런 걸 가지고 많은 토론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제가 들어보니까 당시에 산업계나 학계 모두 우리나라의 AI 기법법은 빨리 제정돼야 한다라는 결론을 아마 이야기됐던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그래야만이 인공지능의 어떤 법률적인 불확실성이 줄여갈 수 있고 또 나아가서 정말 국가 전략의 새로운 산업의 육성의 중심이 될 수 있는 AI 산업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가 많이 됐습니다. 오늘 아마 이 자리는 AI 기법법에 대한 설계 방향과 구조 또 그런 다양한 관점들, 쟁점들이 이야기되고 또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것, 또 22대 현재 발의됐던 법안들 그리고 주요국의 AI법을 비교해서 아마 이야기될 것 같습니다. 논의에 다양한 제안들이 있을 것 같고 또 그것이 AI 산업 발전의 정책 수립에 그리고 특히 AI 관련법의 제정에 큰 밑거름이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오늘 콜로퀴움의 날개를 따라주시고 논의의 장을 활짝 열어주신 이인선 의원님과 조승래 의원님 그리고 좀 이따가 또 직접 소개를 좀 해주시고 해서 축사
축사를 하겠습니다. 하여간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지금 보시는 화면은 공동 주최한 우리 그 국회 AI 포럼의 지난달 현장 모습과 국회 AI 포럼 회원 국회의원님들입니다. 함께 해주신 AI 포럼 국회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AI 포럼 대표위원이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인선 국회의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저 이인선입니다. AI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AI 포럼을 우리가 조승렬과 또 우리 이명호 도서관장님하고 정말 어렵게 느껴졌는데 그래도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서 힘든데 그 어려움을 지나고 나니까 또 여성가족위원장을 하게 돼서 바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 특히나 우리 AI 쪽에는 과학기술 쪽에는 여성들이 굉장히 많아서 저한테 힘이 되기도 하고 또 많은 소통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AI 포럼을 하면서 도서관에서 그동안 저기 지금 전략센터도 있고 데이터 센터도 있지만 정말 이명호 관장님 쉼 없이 글러킹을 하고 이게 많은 자료가 축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하면 좋겠다고 하셔서 용기를 가지고 제가 했습니다. 저는 사실은 AI 전문가라기보다는 저는 과학적인 태도 조금 다른 영역의 바이오 쪽입니다. 그래서 조금 두려움이 있었지만 시작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서 시작을 했고 그리고 시작할 수 있었던 거는 조성래 의원님이 과방에서 이제 간사를 하셨습니다. 하면서 많은 그런 시행착오도 있었고 또 포부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하면 좋겠다 생각하면서 그 대신에 또 이제 우리 과학자들이 늘 허전하면서 뭔가 꼭 챙겨야 되는 마음 챙김이라는 포럼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선전을 하자면 거기에 우리 조성래 의원님이 정말 과학자 동네에서 국회의원 하시는데 그런 마음 챙김이라는 포럼을 해서 저랑 같이 이제 그야말로 공조해서 같이 잘하기로 하면서 일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특히나 이런 전략 포럼을 이 좋은 공간에서 하게 돼서 지금 너무 반갑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조금 전에도 우리 저희들 서서 얘기한 것은 과학기술 방송통신이 같이 있다 보니까 우리 꼭 가야 될 과학기술의 영역이 자꾸 뭔가 모르게 발빠르게 가야 되는데 속도감을 잊을 때가 있어서 좀 분리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숙제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은 이런 이제 AI가 그동안에 법제화되지 못했던 부분들을 잘 살피겠습니다. 이번에 포럼을 하니까 그 네이버부터 해서 기업 대표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기본법에다가 산업진흥, 또 그런 이제 윤리에 관련돼서 저희들이 이제 법적으로 잘 봐야 되는데 오늘 마침 멀리 이제 대구 경산에서 영양대학교 로스쿨에 계신 양춘수 교수님이 와서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계부에서 오신 게 산자부의 정책과장으로 계신 이디도 과장님이 이디도 맞나요? 이름이 굉장히 독특한 이디도 과장님이 오셔서 반갑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용 팀장이나 최은선 우리 수석 연구님 좋은 말씀 주시고요. 저희는 국회가 좀 여러 가지를 좀 엄정해서 저희들 끝까지 듣지 못하면 용서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제가 잘 받아서 법과 제도적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AI 포럼 연구 책임의원이신 조승래 국회의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은 이제 정무위원회 상임위 소속이고요. 지금 AI 포럼 이인선 우리 대표님을 모시고 열심히 연구 책임위원으로 활동하고자 마음을 먹은 조승래라고 합니다. 사실 오늘 제 주제가 AI 입법 방향과 과제인데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좀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21대 국회 때 AI 관련된 법안들이 많이 제출이 됐습니다. 제출이 됐고 제가 그거를 다루는 법안수의 위원장으로 22년 하반기에 법안수의 논의를 거쳐서 23년 1월 달경에
소위에서는 통합된 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즈음에서 생성형 AI 이슈가 딱 불거지면서 이걸 입법적으로 보완하지 않으면 조금 문제가 되겠다 싶어서 이제 보완을 하자라고 정부와 한참 논의를 진행을 했는데 사실은 보완이 제대로 못 되면서 21대 국회 때 처리를 하지 못한 겁니다. 경과는 이렇게 된 것이고. 그런데 지금 이제 22대 국회 들어서서 벌써 이제 여러분의 의원님들께서 법안을 내셨는데 제가 보건대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 변화된 여건을 제대로 반영해서 제출된 법안 같지는 않습니다. 좀 문제를 좀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AI 포럼을 만들 때 제가 이인선 의원님하고 말씀을 드린 것이 우리 AI 포럼이 정파를 뛰어넘어서 그리고 AI 지능과 규제 여러 가지 측면들 다 포괄한 AI 법제에 대한 워킹그룹을 만들어서 좀 논의를 좀 변화된 현실을 좀 반영한 논의를 통해서 빨리 좀 정리를 해보는 게 필요하겠다. 이제 그렇게 좀 제안을 또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해서 진행을 할 거니까 오늘 이렇게 토론해 주시고 또 발제해 주시는 분들께서도 저희들이 할 때 같이 좀 참여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보면 AI 입법을 도대체 어떤 그 규제 틀로 가져갈 것이냐, 어떻게 또 지능을 또 지원할 것인가, 유럽 방식이 맞는 것이냐, 또 미국 방식이 맞는 것이냐, 둘 다 아닌 겁니다. 여기 지금 국회도서관에 야심차게 엄청나게 두꺼운 번역본을 내놓으셨지만 유럽의 인공지능법은 사실은 철저하게 소비자들을 중심에 서 있어요. 기술이나 산업지능보다는 그거보다는 그게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떨 것인가를 깊이 분석하면서 그 기본 철학을 가지고 만든 법제입니다. 유럽의 법제 자체가 대부분 다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현실에 맞지 않죠. 그리고 또 이거는 또 한편으로 얘기하면 AI 관련된 기술이나 산업 부문이 미국과 심지어 우리나라보다 약간 뒤처지는 현실도 반영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유럽의 방식을 따라갈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이제 고민하고 있는 것이 원자력 모델과 흡사해야 되지 않겠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원자력은 산업진흥 측면에서는 산업부와 또 기술진흥 측면에서 과기부가, 그리고 원자력 안전은 원자력 안전위원회를 별도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규제기관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안전성 규제와 지능을 한 바구니에 담는 것이 좋을 것이냐, 아니면 원자력같이 그렇게 지능과 규제를 분리해서 거버넌스를 따로 만들어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인가. 사실 그런 좀 고민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좀 논의를 좀 하고, 사실 어차피 AI라는 것은 우리 인류가 경험하지 못했던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일이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바로 한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또 속도에서도 뒤처지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신중하면서도 속도감 있게, 참 어려운 표현입니다만 그렇게 우리가 AI 법제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 자리를 만드신 그 도서관 원장님 그리고 함께해 주신 우리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도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이신 최영두 국회의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회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이 5개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오늘 여기 온 까닭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제 지역구 마산도 과거에는 민주주의 또 산업화로 유명한 도시였는데 지금은 AI 디지털로 끝나려고 하고 또 있지만 지난번에 국회 AI 포럼에 열렸는데 그때 국회 과방위에 여야 간사 누구도 오지 않았다고 언론에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지금 국회 본회의에 열리고 있지만 오늘까지 안 오면 완전히 이제 뭉치겠구나 싶어서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조성래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이인선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사실은 국회의 지금 상임위 체제가 변화되는 세상 또 AI라고 하는 엄청난 문명적 변화에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운명이 걸린 사안인데 이게 대응하는 체제가 아니라는 걸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도 정말 AI 하고 싶습니다. 우리 도시도 초거대 제조 AI의 중심 도시로 다시 키우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마산 앞에 창원이라는 대한민국 글로벌 제조 메카 허브가 거기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이제 방송 이슈 때문입니다. 우리 과학기술, 정보, 방송통신 5개 주장에 방송인 20%인데 이게 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마 국회에서 지금 여야가 치열하게 논박하고 있는 주제도 좀 방송입니다. 방송 지배구조. 그래서 이걸 오늘 국회 본회의가 열려서 대정부 질문 기회가 있으면 저는 총리한테 이렇게 제의하려고 합니다. 방송은 뗍시다 이제. 방송은 방송위원으로 해서 총리가 직속으로 해서 국민들이 의심하지 않도록 공정한 방송을 만들고 국회도 AI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로 합시다. 이래야 정말 국회가 시대 요구에 또 시대의 변화에 문명사적 변화에 적응하는 논의 시스템을 갖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그 변화가 시작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좋은 토대를 우리 조성래 의원님과 이인선 의원님 그리고 여기 쟁쟁한 여기 아무나 들 수 없습니다. 시험에 떨어져서 못 들었습니다. AI에 대해서 여기까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쟁쟁한 의원님들과 함께 우리 오늘 포럼에 참석하신 많은 전문가들과 함께 AI가 국회의 최우선 의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 ICT 융합협회장님이신 백양순 회장님 참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콜로퀴움 주제는 제22대 국회 AI 입법 방향과 과제로 전 세계 인공지능 기본법을 분석하고 다양한 각도에서 논의하여 모두를 이롭게 하는 우리나라 인공지능 기본법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콜로퀴움의 사회는 양천수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이 발제와 함께 맡아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콜로퀴움 진행 및 발제를 맡은 양천수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국회 도서관의 국회 AI 포럼과 함께하는 콜로퀴움 주제를 제22대 국회의 AI 입법 방향과 과제로 한 것은 전 세계적으로 AI 기본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AI 산업 육성과 신뢰 확보라는 상생관계에서 적정선을 찾기 위한 심도 있는 법적, 정책적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간략한 참석자분들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중한 분들을 섭외했습니다. 먼저 토론을 위해서 한국법제연구원 AI법제팀의 이유공 팀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예,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최은선 연구위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예,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 이기도 서기관님 자리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예,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국회에서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국회 AI 포럼의 대표 의원이자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인선 국회의원님과 국회 AI 포럼의 연구책임 의원이신 조승래 국회의원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도 모셨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예. 제가 사회도 맡고 발제도 맡는 흥미로운 경험인데요. 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발제는 제가 자기 주제로 20분 정도 진행하고요. 토론은 각 개인당 10분 내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와 토론이 끝나면 질의응답 세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활발한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플로어에서도 적극적인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콜로퀴움의 첫 문을 여는 발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주제는 인공지능에 관한 주제 설계와 방향이라는 주제로 콜로퀴움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사회자 역할에서 이제 발제자 역할로 전환되었는데요. 그 가장 좋은 발제는 시간을 정확히 지키는 거라고 저는 항상 배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20분의 시간 내에 발제를 하도록 하고요. 제가 준비한 거는 약간 양이 많은데 그러면 이제 과감하게 강약을 조절해서 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오늘 제가 설정한 주제는 인공지능에 관한 규제 설계 방향인데요. 근데 제가 아까 이제 우리 위원님들 말씀을 들으면서 좀 깊은 뭐랄까 인상 또는 이제 통찰을 얻었는데요. 역시 우리나라의 국정을 책임질 의원님들답게 AI의 의미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고 계시다. 지금 이제 LLM의 시대가 됐고 챗 GPT가 잘 보여주는 것처럼 이게 단순히 AI는 하나의 시스템이 아니고 마치 예전에 그 방송통신 매체 같은 거대한 기관 매체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AI를 활용해서 다양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처럼 이제 AI가 독자적인 소통 매체의 영역처럼 그 독자적인 위원회의 이름을 획득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 저희 발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원리적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크게 5가지의 내용으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강약을 조정을 하면서 저는 이제 오늘 주로 이제 규제 설계에 관한 원리적인 논의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그에 대한 참고로서 최근에 이제 유럽연합에서 AI법이 이제 최종 통과가 되었는데요. 그 통과되는 과정, 논의되는 과정에서 쟁점이 있었습니다. 아주 치열한 논란이 있었는데 그 부분 잠깐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나라 AI법의 방향을 어떻게 설계하는 게 바람직한지 저희 고민을 함께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생성형 인공지능의 시대입니다. 자, 이게 작년부터 챗 GPT 열풍으로 제너러티브, 생성형이라는 게 이제 유행어가 되었는데요. 생성형이라고 한다면 그 이전의 인공지능은 그럼 어떤 인공지능이었는가 의문을 한번 제기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주로 디시전 메이킹을 하는 어떤 선택지에 관한 결정을 하는 그러한 인공지능의 다수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2016년에 바로 알파고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2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제 딥러닝을 보여주었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 인간이 하는 게임 중에 가장 복잡한 선택지를 결정하는 게임이 바로 바둑이라고 합니다. 그 굉장히 복잡한 선택지를 인간의 초고수보다 더 잘 선택을 했다는 그게 바로 알파고이기 때문에 우리의 굉장히 큰 아주 선풍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것이고요. 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디시전 메이킹은 AI가 완전히 인간보다 더 초월을 했기 때문에 디시전 메이킹의 시대는 이제 잠깐 끝나게 되고 다음 단계가 바로 생성형의 시대가 열리게 되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생성이라는 것은 결국 무언가를 만든다는 것이고 무언가를 만든다는 게 제가 볼 때는 크게 3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영상입니다. 이미지고 두 번째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미술, 음악, 그 다음에 마지막에 바로 가장 극복하기 어렵다고 여겨졌던 인간의 자연어, 내추럴 랭귀지를 이용하는 언어에 관한 부분입니다. 자, 이게 바로 차근차근 다 극복이 되는 거죠. 첫 번째 이제 영상, 이미지에 관해서는 이 DN이라고 하는 이 모델이 구글 과학자에 의해서 만들어지면서 극복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딥페이크의 최신형의 버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게 구현이 되면서 바로 이제 AI가 손쉽게 음악도 작곡하고 그 다음에 레브란풍의 미술도 새로운 그림도 만들고 이제는 뭐 훨씬 인간의 웬만한 사람들보다 잘 그리는 그것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림을 그리는 그런 AI가 지금 상용화 되었던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바로 GPT라고 하는 건데 GPT의 원래 기술은 대부분 다 구글이 개발을 했습니다. 구글이 오랫동안 이제 AI에 관한 독자적인 기술을 개발하면 구글의 어떤 방향성에 따라서 다 공개를 했습니다. 그 공개를 했는데 이 GPT의 핵심 기술들을 이제 오픈 AI가 잘 활용을 해서 2022년 바로 11월 30일에 GPT 3.5 버전인 챗 GPT를 출시를 했고 그때 마치 바텀업 형식으로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유저들에 의해서 관심을 모으게 되었고 그래서 센세이션을 일으키게 된 거죠. 근데 그게 GPT가 왜 놀라운 것이냐 다 사용해 보시는 분은 알겠지만 오랫동안 이 자연어는 기계 AI가 극복할 수 없는 그러한 영역으로 취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AI가 뭔가 말을 하면 뭐 번역기가 대표적인데요. 뭔가 번역을 해 놓으면 굉장히 어색하고 그래서 전문가가 다시 한번 다듬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시대를 뛰어넘은 거죠. 뛰어넘었고 더 나아가서 이제 2023년 3월에 GPT 4.0 버전이 출시가 되면서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 또는 범용 인공지능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영상, 소리, 그 다음에
자연어가 각각의 영역으로 독자적으로 생성이 되었다면 지금은 이제 다 호환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프롬프트, 입력어를 적절히 넣기만 하면 그림을 만들고 소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 뭐 파워포인트를 만들고 그 다음에 논문을 쓰고 자 이런 시대가 열렸고요. 가장 최근에 나온 GPT-4.5에 의하면은 제가 근무하는 학교에서 이제 담당 팀장으로부터 들었는데요. 이제는 온라인 시험 볼 때 학생들이 GPT를 휴대폰에 깔고 그 문제를 촬영만 하면 금방 답이 나온답니다. 사지선다, 오지선다 답이 나오고 거의 대부분 다 맞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온라인으로 시험을 볼 수가 없게 되는 큰 상황, 큰 어려움이 이제 대학에 제기가 되었는데요. 그것처럼 지금 인공지능은 놀라울 정도로 언제나 우리의 예측을 뛰어넘는 그런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고, 이제는 이런 상황에서는 저는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 패러다임을 방향 전환을 할 필요가 되었다. 물론 여전히 인공지능은 위험하고 그 위험성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통적인 규제 패러다임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겠지만 이제 인공지능의 탁월성이 점점 우리 일반 인간을 각 분야에서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고려한 인공지능이 너무 기능적으로 완전해서 발생하는 여러 사회적 문제를 우리가 이제 대처하고 해결해야 될 때가 된 게 아닌가 그런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인공지능 위험을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크게 4가지 차원의 위험이라는 것은 보통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우리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 개연성, 확실성이라고 이제 정의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래지향적인 개념입니다. 위험이 있다는 것은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할지 몰라라고 하는 그런 네거티브한 측면인데요.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크게 4가지 하드웨어의 측면이 있고요. 예를 들어 자율주행 자동차 같이 사고를 실제 리얼 월드에서 사고를 낼 그런 위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잘 아시는 것처럼 알고리즘이 이제 편향된 결정을 내림으로써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사회적 참여에서 배제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결국 데이터 학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데이터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가 원치 않게 이용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가 모이게 되면 결국 각 개인, 우리 사회 구성원들에 대한 완벽한 프로파일링이 가능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미 기술적으로 그거는 구현 가능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악용되게 되면은 철저한 감시 국가의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AI가 너무 잘 사용된다. 퍼포먼스를 너무 잘 내기 때문에 이제 다양한 그동안 인간 전문가가 독점했던 그러한 저작 영역이라든지 아니면 전문가의 의료, 법률 이런 다양한 영역을 AI가 대체할 수 있는 그러한 위험들을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까 패러다임 전환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과거에는 주로 그 불완전함을 전제로 하는 그런 위험을 우리가 생각을 했다면 이제는 너무 완전함에 가깝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작용을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때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챗GPT가 나와서 이제 전문가들도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에는 특히 이제 이공계 계열 분들은 영어로 논문을 많이 써야 되는데 과거에 논문 쓸 때는 참 힘들었는데 지금은 GPT가 문법 교정, 적절한 어휘 다 해주죠. 교정을 완벽하게 거의 해주기 때문에 그건 편하긴 한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우리 인간이 갖는 고유한 역량 중에 하나가 바로 저는 글쓰기 역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퇴화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점들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인공지능에 관해 우리가 어떤 규제를 설계한다고 했을 때 어떤 방향을 취할 것이냐. 자, 이를 위해서는 규제라는 것에 어떠한 유형이 있는지를 한번 간략히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는데 첫째는 자율규제와 타율규제. 그 전에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으로 좀 더 지능 또는 혁신을 지향할 것인가. 아까 이제 우리 조성래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좀 더 리노베이션을 좀 더 강화하는 쪽으로 우리가 설계를 하는 게 바람직한가? 아니면은 유럽연합이 취한 것처럼 권리 베이스로 규제를 좀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갈 것이냐. 결국 양자를 가장 적절하게 균형을 잡는 게 좋긴 한데 실제로 균형 잡는 건 어렵기 때문에 선택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출발점을 기준으로 해서 자율규제, 타율규제라는 문제가 있죠. 종전에는 이제 인공지능 윤리를 활용한 자율규제를 많이 했다면 이제는 이제
유럽연합이 보여주고 그다음에 작년에 미국의 행정명령이 보여주는 것처럼 이제 타일 규제, 강력한 법을 활용하는 규제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역 중심적 규제,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을 분야별로 나눠서 의료, 법률, 다양한 자율주행 등등을 나눠서 개별적으로 접근하는 규제 방식이 있고, 그게 아니면 유럽연합이 취한 것처럼 포괄적인 모든 걸 다 커버하는 그런 규제 방식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위 결과 논의가 있는데 이건 좀 약간 제 전공과 관련된 부분이어서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사전 규제와 사후 규제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법적 규제는 사후 규제입니다. 그래서 특정한 결과가 발생을 하면 그 이후에 민법이나 형법과 같은 그러한 규제 수단을 통해 적절하게 형벌을 부과하거나 아주 과징금을 내리거나 아니면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이런 방식을 취했다면, 사전 규제는 위험을 기반으로 해서 사전에 개입을 하는 겁니다. 위험이 실현되지 않도록 하는 방식이고, 이게 바로 유럽연합이 취한 방식, 기본적으로 취한 방식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러한 걸 전제로 해서 논의를 해본다면 통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여기 책에 보면 그 매뉴 브래드포드라고 하는 미국 컬럼비아 대학 로스쿨 핀란드계의 여성 젠더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작년에 이제 흥미로운 책을 썼어요. 그래서 미국의 경우에는 시장 중심적 규제를 주로 취하는 방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은 국가 중심적 규제, 그 다음에 유럽연합이 이제 거래 중심적 규제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 이런 어떻게 보면 디지털 영역에서 가장 강력한 새 국가 영역을 언급하면서 그 규제 방향이 어떻게 다른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런 새 선택지 가운데 어느 일도양단식의 선택보다는 적절한 균형점 아니면 우리의 독창적인 방향성을 설정해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고민을 좀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방향 전환을 약간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주로 시장 중심적, 그다음 빅테크를 키워주고 오픈 AI 등과 같은 그러한 거대 LLM 기업들의 많은 지원을 하는 그런 방식의 그런 규제 방향에서 이제 제가 볼 때는 미국이 이제 AI 관해서 자신들이 거의 시장의 선점이 완성이 됐다고 판단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이제 AI에 대한 타일 규제를 도입하는 그런 방향성을 보이고 있는데,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 핵심은 이제 AI 안전성 평가를 의무화하는 이런 정도고요. 유럽연합과는 좀 더 여전히 느슨한 방식의 규제 모델을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이와 달리 이제 역시 우리에게 가장 관심이 초점이 되는 것은 유럽연합의 모델인데요. 유럽연합은 최근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이제 독점적인 법률 제안 프로포저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거기서 주로 설계를 하면 의회, 파라멘트와 카운슬에서 이제 수정 보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단편적인 게 아니고 굉장히 일관된 서사, 그러니까 스토리, 내러티브를 가지고 입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제가 볼 때는 최근에 4가지 키워드가 보이는 것 같고요. 지속 가능성이라는 이 환경주의적, 생태주의적 관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권이라고 하는 전통적인 자유주의적 관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종전의 세계화를 지배했던 그런 자유시장에서 이제 블록 시장으로 유럽 영내 시장을 통합하는, 그러면서 자기들의 시장을 강화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마지막에 이제 정치적인 일종의 이제 지정학이 다시 부활하는 그런 시대, 거기에 이제 신조어가 또 지경학이라고 하는 개념까지 나오고 있는데, 바로 그런 것처럼 이제 영내의 공급망을 안정화하는 그런 측면. 예를 들어서 저도 오늘인가 어제 이제 KTX로 이동을 하면서 뉴스를 보니까 핵심 물자 자원 가운데 텅스텐이 있는데, 텅스텐을 이제 어떻게 중국이 독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유럽연합이 그럼 어떻게 우회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언급되고 있다, 그런 점도 있는데요. 바로 그런 것처럼 의약품이나 핵심 제품을 만들 때 자원이 필요하고 그 자원 공급이 원활하게 안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위기의식이 굉장히 강하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자, 그래서 많이 선택하고 있는 게 위험 기반 접근법, 투명성, 그 다음에 사전 영향 평가, 절차주의적 규제, 사후적 조사라는 게 있는데요. 이 중에 위험 기반 접근법 잠깐 말씀을 드리면, 위험 기반 접근법을 쓴다는 것은 위험을 중시한다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험이라는 것은 시간적으로 볼 때 미래지향적 개념입니다.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권리에 관한 침해 가능성, 개연성, 확실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 위험을 중심으로 규제를 설계하겠다는 것은 상당히 규제의 투입 시기를 앞당긴다는 그런 의의가 있습니다. 그런 의의가 있고 그 다음에 포괄적 규제를 선택을 할 때 위험 기반을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위험을 바탕으로 규제 대상을 유형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잘 보여주는 게 유럽연합의 AI법이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예를 들어서 뭐 의약품 관련이라든지 뭐 의료기기라든지 여러 분야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럽연합에서 항상 법을 만들 때 제가 이제 많이 부러워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투명성, 설명 가능성,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을 굉장히 강조하고 구현을 합니다. 그래서 법안을 제출할 때 항상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 컨설테이션을 받는다. 그리고 그것을 법안에 반영한다. 라고 하는 점이 이제 아주 우리가 주로 많이 참고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자, 그 경과를 좀 말씀을 드려보면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2021년에 처음 프로포절이 제안이 되지만 꽤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최종적으로 의회 2차 통과인데요. 2024년 3월 13일에 유럽 의회가 이제 최근에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선거 전에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결국 2차 통과를 했고요. 제2차 수정 통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로 5월 21일에 카운슬 상원에 해당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카운슬에 최종 통과를 해서 이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 아까 이제 우리 조승래 의원은 말씀하셨지만 처음에 프로포즈를 내고 나서 그 챗GPT라는 새로운 생성형 그다음에 파운데이션 모델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에 관한 논란이 첫 번째가 있었고요. 두 번째 논란은 뭐냐면 금지되는 인공지능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금지되는 인공지능을 유럽연합이 받아들였다는 게 하나의 큰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데 처음에 이제 집행위원회는 그에 관해 예외를 인정하는 그러니까 원칙과 예외를 균형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두었다가 유럽의회는 그 예외를 인정하는 부분을 상당히 비판적으로 이해를 했고 그래서 그걸 없앨 것이냐 말 것이냐 가지고 카운슬과 의회 간에 어떤 논란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시간이 여유가 없게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나가지고 그 중에 이제 논란이 된 부분만 잠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유럽연합의 규제 모델이고요. 이게 호남 모델입니다. 자율규제, 타율규제, 포괄 모델 이 세 가지가 이제 핵심이고요. 그 중에 이제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은 금지되는 인공지능에 관한 부분입니다. 금지되는 인공지능을 인정할 것이냐, 우리가 규제를 입법을 할 때 이거를 받아들일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현재 제가 보니까 21대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발의된 법안들을 보면은 우리는 금지되는 인공지능의 실행이라는 부분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법률가 입장에서는 이걸 이렇게 둘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AI가 어떤 작동을 하면서 범죄적인 결과를 야기했다. 또는 불법행위적인 결과를 야기했다.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가 뭐 제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그런 의미를 법에 명시할 때 그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하는 게 또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요. 유럽연합은 상당히 포괄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핵심만 말씀을 드리면 인간의 존엄, 자율성, 그러니까 자율성과 인간의 철저한 수단화를 야기하는 방식으로 AI를 활용하게 되면 그것은 다 금지되는 것이고 그에 대해서는 철저한 제재를 가하겠다라고 하는 게 유럽연합의 기본 목표입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 예외를 인정할 것인가에 관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이 뭐냐면요. 법 집행의 목적으로 실시간의 안면인식 시스템을 활용하도록 할 것이냐 라는 문제에 관해서 크게 논란이 발생을 했습니다. 원래 집행위원회에 원하는 세 가지 예외를 두었습니다. 첫 번째 피해자 보호, 유괴된 사람을 찾거나 수색하거나 그런 경우. 두 번째는 이제 테러나 아주 큰 재난으로부터 위험을 막기 위해서. 세 번째는 그 형사 절차의 목적상 중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하기 위한 그런 일환으로 실시간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예외를 두었는데 이거 가지고 굉장히 치열하게 많이 싸웠습니다. 그래서 최종 버전은 인정하는 쪽으로 가고 예외를 인정하는 쪽으로 가고 다만 다시 그에 관한 섬세한 치밀한
안전장치를 만든다는 방식으로 가는데요. 자, 이것을 우리나라가 참고할 때 우리의 상황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유럽연합에 비해서 안면인식을 많이 활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CCTV, 그 다음에 뭐 가령 촬영 블랙박스, 그 다음에 뭐 핸드폰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그 키오스크 서비스는 다 기본적으로 안면인식을 가지고 작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키오스크의 경우에는 디지털 포용의 관점에서 접근도 하기 때문에 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우리가 안면인식을 어느 정도 활용하게 할 것이냐, 그건 좀 진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시간이 거의 다 지나서 자, 그게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게 뭐가 있냐면요, 양면성이죠. 그래서 한편으로 인간을 대체하기 때문에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 탁월한 퍼포먼스를 내기 때문에.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이제 이른바 인구절벽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도 우리가 취할 필요가 있고, 다만 이제 이건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제가 이제 기본 또 법철학을 하다 보니까, 저 요즘에 존 롤즈 잘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유명한, 또 아주 본인 자체가 굉장히 겸손하게 살았던 분인데, 인공지능 시대의 차등 원칙을 이제 서서히 논의할 필요가 있는 건 아닌가. 물론 이제 좀 시간을 두고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논란이 되는 부분이긴 한데, 인공지능세와 같은 어떤 제한된 범위에서는 한번 이런 것도 고민할 필요는 있겠다. 다만 이제 유럽연합은 법을 만들 때 급격하게 안 하고 오랫동안 논의를 하죠. 최소 4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도 좀 그런 진지한 기간을 두면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네, 이것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가 이제 다시 사회자 역할로 돌아왔는데요. 아주 반갑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토론으로는 한국법제연구원 미래법제본부 AI 법제팀장이신 이우봉 팀장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이우봉 팀장님께서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에서 법학박사를 취득하신 이후에 현재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연구위원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네, 그럼 토론 주제는 국회 AI 법안 분석 및 주요국 AI 법을 통한 시사점입니다. 제21대부터 현재 제22대 국회에서 발의된 AI 법안과 주요국 AI 법안을 비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방금 소리받은 이유봉입니다. 양순수 교수님의 EU AI 액트의 어떤 배경과 쟁점, 그리고 향후 이제 방향 설정에 있어서 어떤 철학적인 그런 고견까지 덧붙여서 발제를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다른 의견을 드리기보다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입법이 이제 아까 축사에서도 이제 나왔던 것처럼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 좋을까라는 측면에서 외국에서의 어떤 입법에서의 시사점을 덧붙여서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입법적인 방향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았습니다. 여기 토론을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I와 이제 관련해서 이제 입법을 할 때 우리가 뭐를 이제 가장 비중 있게 고려해야 되는 것인가? 여러 번 언급이 되었지만 이제 사실 법이라는 거를 이제 저희가 입법을 분류를 할 때 지능법이냐 아니면 규제법이냐 이렇게 단순하게 사실 말하기도 하는데 사실 법이 그렇게 단순하지는 사실 않다고 생각이 들고, 법이 규제하는 대상은 살아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 다단한 어떤 그런 메커니즘으로 작동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여러 요소들을 고려하고, 물론 그 중에서 어떤 것을 좀 더 비중 있게 두느냐 이런 부분들은 고려할 수 있는 요소가 되겠지만 어쨌든 다양한 요소가 상호작용을 하면서 돌아간다, 이런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AI 관련된 기본 입법의 어떤 목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것이 여러 입법 이유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공공복리의 증진이라든지 기본권의 보장,
또는 뭐 혁신적 경제 활동의 촉진 또는 규제, 뭐 사회 변화의 충격 완화, 윤리적 활용 이런 요소들이 이제 입법 목적으로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뭐 마찬가지로 다른 입법들도 굉장히 이제 뭐 사실 공공복리 증진 이런 거는 뭐 어떤 입법이든지 빠지지 않고 거의 등장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뭐 사회 경제 발전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법에 따라서 중점적으로 추구하는 바가 이제 달라질 수가 있는데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이 그러면 어떤 데 보다 중점을 둬야 되냐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은데 만약 기본 사항을 정하는 기본법의 레벨이라고 봤을 때 그 영향 범위나 대상을 볼 때 가장 포괄적인 그런 수준의 입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능이나 안전 뭐 이 중에 양자택일을 뭐 하는 법이 될 수도 있지만 만약 이게 기본법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좀 더 아울러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의 어떤 지능과 안전 중에 하나의 가치에 집중하기보다는 안전을 고려하고 그것을 고려해서 기술을 개발할 때 신뢰를 얻게 되고 그렇게 신뢰를 얻은 기술을 사람들이 더 많이 사용을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 산업 자체의 생태계가 발전할 수 있는 선순환의 관계를 우리가 구축해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런 각 단계들 발전의 단계들이 좀 더 연계돼서 추진될 수 있도록 약간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입법을 설계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번 지난 21대 국회와 그리고 최근에 이제 국회에 제안된 법안들을 한번 이렇게 쭉 스크린을 해보았는데요. 21대 이제 국회에 제출된 법안들은 그 목적에서 이제 기술 개발, 산업 육성, 알고리즘, 이제 초기의 부분들, 윤리 원칙 이런 부문별 이슈를 초기에 이제 강조하고 있고. 이해관계 측면에서 볼 때 공급자 측면의 이슈를 보다 중점적으로 약간 다른 측면이 있고요. 뭐 22대 국회 아까 조순례 의원님께서 좀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약간의 차이는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진흥이라든지 건전한 발전, 이런 신뢰 기반 조성,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 보호 이런 조금 더 약간 추상적 레벨로 이제 그 목적 자체가 상향되었다. 이런 사실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지만 어떤 지향하는 바에 대한 어떤 눈높이가 조금 더 높아진 것을 약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방금 조금 전에 이제 발제를 해주셨던 EU AI 액트와 그다음에 미국의 작년 이제 10월달에 나왔던 미국 대통령 행정명령인 안전하고 보안이 보장되고 신뢰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과 사용에 관한 행정명령 이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목적을 한번 같이 살펴보면 굉장히 광범위하고 추상적인 레벨의 어떤 목적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조금 이제 미국과 말씀하신 것처럼 유럽 연합이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미국의 자율 규제를 통해서 산업의 지능을 조금 더 이제 보장하려고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적어도 이 행정명령을 볼 때는 굉장히 다양한 측면을 골고루 아우르면서 이제 고려를 하고 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고요. 뭐 여기에는 굉장히 잠재력과 위험을 동시에 이제 내포하고 있다라는 균형적인 어떤 측면에서 혁신과 안전을 동시에 이제 강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책임성에는 AI를 대체해야 될 어떤 근로자의 문제, 그리고 안보의 문제, 이런 부분까지 이제 고려를 하고 있고요. 네, 이용의 목적에 있어서도 어떤 선한 의도로 목적을 이용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또 미국이 AI에 관한 어떤 국제적 패권을 주도권을 잃지 않기 위한 어떤 그런 부분, 국제관계에 관한 부분들도 함께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EU 같은 경우에는 아까 또 저희가 같이 들었지만 굉장히 기본권적인 측면에서 이제 접근을 하면서
인간 중심적 AI가 사실 이 AI 액트의 어떤 그런 초기의 논의의 어떤 바탕을 이루고 있었는데 그런 인간 중심적인 접근이 이제 기본 유럽 연합이 이제 추구하는 기본권의 보호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강조된 어떤 그런 위험 관리 차원의 어떤 그런 법으로 이제 그 모습이 그 구성이 되었는데요. 이런 외국 입법들을 통해서 우리가 시사점을 얻어본다면 그 우리나라 AI 법안들의 경우에 대부분이 이제 총칙적 내용, 뭐 기술 개발과 산업 육성, 그다음에 신뢰 확보,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 대부분 굉장히 유사한 형태로 이제 요 제시된 이제 협소한 주제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외국 입법들은 이것보다 조금 더 광범위하고 다양한 주제를 다룬다는 점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 시사점으로 이제 얻을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미국 대통령령은 뭐 AI 기술의 안정과 보안, 혁신, 경쟁, 협력의 촉진, 근로자 지원, 평등권, 시민권 뭐 증진, 소비자 보호,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보호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리고 이유는 리스크 기반에 그 따라서 이 리스크에 딱 각각의 어떤 리스크의 수준에 맞는 규제 정도를 정하고 있고 특히 이제 고위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통제된 그런 어떤 관리 수단을 제시하고 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관계로 간단하게 이제 마치고 언급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최근에 이제 제안된 그런 입법안들은 그 챗GPT 이후에 좀 발전된 상황을 약간은 이제 반영을 하면서 이제 해당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사실 이후의 어떤 그런 입법 내용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그 규율 내용이나 대상이 굉장히 추상적인 수준으로 규제가 되어 있어서 이런 범용 AI에 관한 이제 이용이 굉장히 확산되고 있고 상용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이용자 생태계를 조금 더 고려한 세부적인 그런 사항들이 좀 반영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특히 고위험 AI 같은 경우에 상당히 말이 많을 수가 있는데 고위험 AI와 또 이제 범용 AI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만 약간 범용 AI가 좀 위험성을 이제 내포할 경우에 고위험 AI와 비슷한 수준으로 이제 규제가 들어가야 되는 이제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위험 요소들과 이해관계자, 좀 이용자의 관점에서 다양하게 고려된 그런 측면이 어떤 법안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것으로 좀 더 그런 논의가 좀 구체적인 논의가 활발히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우봉 팀장님의 세밀한 구성에 감사드리고요. 팀장님께서 그동안 발의된 AI 기본법과 주요국의 AI법을 설명하시면서 사회 전체의 공리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체계를 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진흥화 법제도센터의 최은성 수석 연구위원님께서 AI 영향에 대한 대응과 규제에 관해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연구위원님은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학 박사를 취득하신 이후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연구위원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계십니다. 자,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네, 앞에서 우선 이렇게 되게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최은선입니다. 오늘 사실 그 좀 가벼운 마음으로 이제 와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와서 보니까 너무 마음이 무거워져서요. 네, 오늘 그 말씀 저도 잘 듣고 사실 그 인공지능에 관한 이제 그 입법을 좀 추진하고 지원을 하는 좀 기관으로서 이렇게 말씀 잘 경청해 듣고 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사실 토론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표현이 그렇게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그냥 제가 고민한 바를 조금 더 같이 좀 공유하는 형태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는 좀 시기가 좀 됐습니다. 2023년에 G7에서 이제 일본이 호스트국이었고요. 그래서 좀 추진을 한 것이 히로시마 프로세스라는 겁니다. 그 히로시마 프로세스가 바로
그 말씀이 이제 계속 나왔던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한 이제 국가들, G7이라는 국가들의 그런 좀 선도적인 국가들의 어떠한 좀 그 개선 방향성, 같이 나아가야 될 방향성을 이제 논의하는 것을 주된 의제로 삼았었고요. 그 전체를 이제 히로시마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그 논의를 이제 지원하는 과정에서 OECD가 G7 회원국을 대상으로 해서 논의 그 이제 설문을 한 조사 결과에 제가 이제 일부를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기회와 그다음에 위험 그리고 이것과 별개로 이러한 기회와 그다음에 위험에 우리가 이제 접해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가장 긴급하게 우리가 대처해야 될 게 무엇이냐라는 것들을 이제 좀 세부적으로 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근데 이 기회와 위험을 보시면 굉장히 양면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아마 보시게 될 거예요. 이게 순위대로 이제 그 기재가 되어 있지 이렇게 대비되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는 하지만 예를 들면 혁신이 기업 지능이다라고 하면은 이것과 관련해서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예를 들면 지신재산권 침해라던가 아니면 프라이버시 침해라던가 그러니까 개인정보를 이제 많이 학습을 하게 되면서 나타나는 이제 부작용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근로시장에 어떠한 그 대변동이 이제 올 수도 있고 하는 이제 여러 이제 문제가 이런 긍정적인 측면에 더불어서 이제 이런 좀 부정적인 측면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대비해서 이제 그 국가들이 이제 이런 긴급성이라던가 중요성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이제 어떠한 것에 가장 그 먼저 시급하게 접근을 해야 대응을 해야 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제 프라이버시라든가 편향성 감소, 공정성, 인권 기본권 이러한 좀 가치적인 측면에 굉장히 주안점을 두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위험과 그 기회를 이제 우리가 이제 접하게 되는 동시에 그 새로운 기술로 인해서 접하게 되는 이제 시기에서 각국이 그리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국이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해오고 있는가 그리고 대응을 해오고 있는가라는 이제 관점에서 저는 제가 좀 자의적으로 정리를 한 거지만은 부정확하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일단 EU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이제 더해서 절차를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국회의회하고 이사회가 공동 서명을 한 단계까지 지금 왔습니다. 이게 이제 형식적인 절차로는 거의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6월 13일에 공동 서명을 했고 이제 관보 게재를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보 게재가 되고 나서 20일 이후에 이제 발효가 되기 때문에 현재는 아직 발효가 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EU 그 회원국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캐나다 여기 보시면 EU, 우리나라, 캐나다를 제가 이제 같이 위 상단에 배치를 하고 나머지 미국, 영국, 일본을 이제 하단에 배치를 했습니다. EU가 있는데 EU와 우리나라, 캐나다는 이제 입법이 완료됐느냐 여부를 물문을 하고 일단 입법을 중심으로 해서 그 입법이라고 하는 게 이제 개별 단위의 입법을 중심으로 제가 구분을 한 것은 아니고 일반 내지는 기본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의 입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전 분야를 아울러서 포괄적인 규제 체계를 갖는 그런 이제 입법을 추진하는 것으로 EU와 우리나라, 그다음에 캐나다를 대표적으로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급이 되었던 미국과 영국 그리고 일본이 있는데요.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행정명령은 사실 그 자체로 볼 때 이제 국회에서의 입법은 아니기 때문에 해당 소관부처, 그러니까 행정기관만 이제 구속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 행정명령의 내용을 보면은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예를 들면, 그러니까 미국의 중요한 기반시설을 이용하는 외국 사업자가 있으면, 미국의 사업자가 그 외국 사업자한테 그 기반시설을 제공을 하면, 그 외국인의 신원을 확인하도록 하고 그에 관한 보고를 이 미국 내 사업자가 정부에 보고를 하게 하라는 그 내용이 담겨 있어요. 즉 보고하게 해야 되는 주체는 바로 정부이긴 하지만 실질적인 그 이행은 누가 해야 되냐면 사업자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행정명령 자체가 사실상 행정기관만 이제 구성을 하는 그런 규범력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사업자들한테 그렇게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실질적으로 담고 있고, 이 미국의 행정명령의 특징은 그러니까 기존의 법제를 근간으로 해서 이제 현재 있는 테두리 내에서의 권한과 그 다음에
자신이 그 소관할 수 있는 그런 업무의 범위를 그러니까 최대한 좀 활용을 하려는 좀 방향성을 갖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행정명령의 이제 내용을 볼 때 입법이라는 측면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을 이제 좀 볼 수가 있는 게 그러한 내용을 그러니까 완전히 배제라기보다는 현재 이러한 방향 이런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이런 법제에서 최대한 대응을 해보고 이제 나중에 필요하면은 그러한 이제 입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좀 방향성을 어느 정도 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대비되는 걸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영국 같은 경우도 친혁신 규제 접근해서 2023년 이제 3월 29일에 이런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책 보고서입니다. 이제 화이트 이제 페이퍼 이제 백서이고요. 근데 다만 여기서 영국의 이러한 접근이 좀 화제가 됐던 것은 이 백서에서 입법을 최소화한다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 이제 영국에서는 이제 입헌주의 국가죠. 그래서 이제 정부의 입법의 의지와 그 이제 실질적인 이제 정부의 입법으로 사실 입법이 되는데 국회에서 굉장히 좀 이례적으로 상원하고 하원에서 이제 지금 현재 인공지능법이 제가 기재를 해놨는데 인공지능 규제 법안이라고 해서 이 법안이 지금 상원 통과하고 지금 하원에서 이제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국 같은 경우도 정부는 현재 그 입법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입장이긴 하지만 이제 의회 쪽에서는 또 다른 그러한 이제 좀 태도를 좀 보이고 있다. 해서 이제 어떻게 갈지는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하원의 그 심의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일본도 마찬가지로 히로시마 프로세스라는 것은 이제 그 호스트 국으로서 추진했던 국가로서 사실 입법을 그 좀 최소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기는 했지만 일본도 결국은 이제 자민당을 중심으로 해서 요 법안을 마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과 관련해서는 좀 입법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것이 이제 올 초부터 지금 그 인공지능 최고 협의회를 통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국제적 대응 현황은 여기는 그 오늘 이제 논의가 이제 좀 국내의 그런 규제 방향과 관련된 거다 보니까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정체적으로 정리를 해 보면 EU와 그 여러 이제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 이러한 이제 규제를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규제라는 것 자체가 꼭 법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서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좀 사항은 제가 좀 잊을 것 같아서 약간 메모를 해놨는데요. 아까 제가 굉장히 좀 무겁게 느꼈다라는 측면을 뭐였냐면은 사실 이제 규제라는 그 제목이 약간 지금 법학을 이제 하다 보니까 그 문헌에 굉장히 충실한 약간 해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규제라는 것은 제가 이제 마지막 장표에 이제 있지만 어떤 규칙이나 규정에 의해서 일정 한도를 정하거나 그 정한 한도를 넘지 못하게 막는 것 자체가 규제라는 이름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규제라는 측면에만 주안점을 두면 되겠구나라고 사실 생각을 했는데 와서 보니까 당연한 것이긴 하지만 진행이라던가 그 이상의 것을 보고 계신 것 같아서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요 장표는 없긴 하지만 좀 포괄해서 이제 정리하는 말씀으로 몇 가지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단 첫째는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발전,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인공지능의 발전이라는 것 자체가 긍정과 부정의 양면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제가 인공지능과 관련한 이 업무를 할 때 많은 산업계 그리고 기술 연구 개발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고 있는데 굉장히 초기 단계이면서도 굉장히 혁신성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아직 태동을 하고 있는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정교한 어떤 규제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지 않나 라는 사실 생각이 일단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오히려 이 여러 가지 그 전체 분야가 무언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좀 일반법적인 접근이 아직은 그래도 필요하지 않나 라는 그런 좀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각 기관의 그러한 그 서로 다른 또는 중복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는 분명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 나라의 사례에서도 볼 때 그러한 조정을 통해서 결국은 그 선순환적으로 갈 수 있는 측면이 좀 파악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규제를 이제 설계를 한다고 할 때 그러니까 사실 유럽 같은 경우는 위험 기반 규제라고 해서 이제 위험 자체를 전제로 한 규제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위험의 이제 수준에 따른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 이렇게 여러 이제 측면에서 볼 때 결국은 이 위험 기반 규제라는 것을 좀 전반적으로 가고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사실 여러 가지 법령 모델, 이제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그 법령 모델이라던가 또는 법령 시스템인 경우에 이제 당연히 고위험 또는 우리나라 지금 법안에서 언급이 되고 있는 고위험 영역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그런 규제 범위로 들어가는 것이라서, 그 법령 모델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그러한 좀 더 강한 그런 규제라기보다는 법령 모델 자체가 가질 수 있는 그런 좀 독특한 속성, 예를 들면 EU 같은 경우는 법령 모델을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학습을 함에 따른 그러한 규제의 접근을 좀 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해당 이제 말 그대로 어떠한 측면이 정말 위험한가, 가장 위험한 측면이 무엇인가 라는 측면에 조금 더 주안점을 두어서 우리가 규제를 설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AI 영향에 대한 국내에 대한 현황을 통해 AI 규제 대상과 방법, 거버넌스, 처벌에 관해서도 아주 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고요. 이제 마지막 토론자로 우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의 이디도 서기관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디도 서기관님은 AI 기본법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의 정책에 관해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이디도 서기관님께서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통상교섭본부장실 전력산업정책과를 거쳐 현재 산업정책과에서 산업부 AI 관련 정책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박수로 이렇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먼저 감사를 드리고, 특히 우리 발제 맡아주신 우리 양천수 교수님, 그리고 우리 최은선 연구원님, 그리고 또 이우봉 팀장님 좋은 말씀들 많이 들었고요. 저는 무엇보다 오늘 주제가 이제 AI 법제에 관한 건데, 사실 저는 이제 법을 이렇게 전공했거나 아니면은 또 규제나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지금 업무를 하고 있지는 사실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많은 토론자분들께서 인사이트를 주셨기 때문에 저는 조금 다른 이제 혁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 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발제자분들께서 말씀해 주시고 하셨던 것처럼 인공지능이 내재하고 있는 다양한 위험에 대해서 규제가 필요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EU도 그렇고 특히나 어떤 시장 중심적인 접근을 취하고 있는 미국마저도 또 AI의 발전 속도에 비해서 우리의 어떤 위험성에 대한 인식은 좀 부재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예전에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바가 있지만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어떤 갈라파고스적 규제도 문제고, 또 기업의 발목을 잡는 어떤 구시대적 규제도 문제지만, 규제가 필요한 곳에 또 규범이 생기지 못해서 생기는 그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기업 활동의 불확실성을 가져오게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생각하면 오늘 포럼에서 논의하는 주제가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오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 산업부는 일단 기업들을 어떻게 하면 잘 끌고 나갈 것인지를 주로 업무로 하는 부서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AI가 저출산 문제, 그리고 어떤 글로벌 공급 과잉, 그리고 경쟁국, 중국 등의 어떤 경쟁국의 추격, 이런 어떤 도전에 직면한 우리 산업에 혁신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이제 전문가들도 또 지금 이제 활용하고 있는 여러 기업의 사례들도 이런 것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I의 개발도 중요하고 또 위험성에 대한 예방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활용 촉진을 통한 경제 혁신이 적절한 균형을 가지고 가면서 같이 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제 EU의 AI법 관련한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EU가 굉장히 강한 규제 프레임을 가지고 가고 있는 건 맞습니다. 원래부터 예를 들면 개인정보라든지 데이터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강한 규제를 갖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런 광범위한 내용의 좀 규제를 담았죠, 이유도. 근데 그러면서도 AI를 통한 혁신을 촉진하는 파트가 뒤에 있습니다. 이노베이션 파트가 이제 59조인가요? 뭐 그쪽 붙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보면은 규제 샌드박스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런 논의들을 분명히 이런 것들을 제안하면서 가져가면서도 이런 것들을 담은 거는 이유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데이터 개인정보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위험성에 대한 규제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런 것들이 기업 혁신을 어떻게 하면은 최대한 저해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넣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저희 산업부도 지난 5월 달에 AI 시대 신산업 정책 수립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학칼리먼과 또 우리 산업연구원과 같이 약 200여 명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지금 다양한 작업에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핵심적으로 6개 분야를 포스트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율제조, 그리고 디자인, R&D, 또 에너지 분야, 또 유통 이렇게 조금 선정을 하고 우리 산업의 이런 핵심 포스트별로 좀 AI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을 좀 속도감 있게 수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자율제조 전략은 미리 발표를 했고요. 저희가 이런 것들을 또 보다 보니까 기업들의 목소리를 듣고 하다 보니까 여러 이제 대기업들은 굉장히 또 선도적으로 또 잘하고 계신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특히 제조 현장에 계시는 여러 이제 중소 중견기업들 오랫동안 이제 그쪽에서 종사해 오셨던 기술자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내가 지금 시점에 이 AI를 가지고 와서 뭐 이렇게 또 어려운 공부를 해야 되나라든지 약간 그런 인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느꼈던 거는 성공 사례를 빨리 발굴해서 확산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WEF 우리 세계 경제 포럼에서 매년 발표하는 이제 등대 기업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등대 공장이죠. 라이트하우스 팩토리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각 제조업 분야에서 혁신을 이뤄냈던 기업들의 사례를 발굴해가지고 발표를 해주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LG 전자라든지 이런 몇 개의 기업들이 좀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LS 일렉트릭이라든지 이런 사례들이 여기에 이제 AI를 적용한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소개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것처럼 저희가 이제 좀 정부가 같이 붙어가지고 지원을 해서 선도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조금 확산시키자 이런 것들을 지금 중점적으로 좀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연구개발, 그 과정에서 소요되는 연구개발이라든지 기업들을 도와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도 정책적으로 발굴을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분야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AI 시대의 핵심 하드웨어인 AI 반도체 분야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 반도체는 추후 저희 경제의 명운을 결정할 거라고 저희 산업부는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메모리 분야에 굉장히 강점이 있기 때문에 HBM 같은 메모리 분야 투자를 촉진을 하고요. 저희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시스템 반도체 설계 역량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산업부뿐 아니라 여기 또 과기부에서도 또 같이 참여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과기부 등 다양한 부처가 총력을 다 기울여서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AI 시대 국제 표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AI의 산업 활용에 대한 어떤 표준 같은 거는 사실 정립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잘 이해하시겠지만 사실 AI의 산업에 AI가 제조업에 AI가 적용되면은 되게 뭔가 좋아질 거는 같은데 어떻게 그게 과연 이뤄낼지도 사실 저희로서 아직까지 그림이 상상이 잘 안 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먼저 우리가 아젠다를 발굴해서 국제 표준이 뭐가 필요한지 또 국가 표준으로 어떤 것들을 정립하는지가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업들의 비즈니스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확실성입니다. 뭔가 자기가 투자를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혁신이 촉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AI를 적용한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데 가이드라인을 제공함으로써 비즈니스를 끌고 나가는데 이 표준 분야를 선도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법안에 관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입법 관련해서도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규제 분야를 위험을 어떻게 규제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한 사례라든지 지금 의원님들께서 다양하게 내고 계신 어떤 법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는 앞에 토론자분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활용 촉진과 사업화를 어떻게 하면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법안 입법 방향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업들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기술에 대한 어떤 실증을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다양한 어떤 위험 요소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특례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지역이라든지 지구 이런 것들을 지정해 달라는 요청들도 있으시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굉장히 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저작권, 개인정보,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자율운행 로봇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필요하고요. 근데 다만 우리가 AI의 산업 활용을 위해서 어떤 지금의 직면하고 있는 어떤 저출산이라는 위기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먼저 조금 풀어주고 어떤 것들은 또 규제를 하고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특례에 관한 논의죠. 이런 것들이 조금 필요하다는 우리 기업들의 요청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조금 담아서 저희가 물론 이게 예를 들면 형식이 기본법 안에 또 들어가게 될지 아니면 별도의 어떤 법안으로 가게 될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국회와 또 여러 전문가분들께서 함께 논의를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입법을 어떻게 해나갈지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 부에서도 전문가들과 함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지금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 국가 AI 위원회라는 거버넌스가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AI를 이제 국가적인 아젠다로 끌고 가겠다고 선언을 하셨고요. 지난 4월에. 그러면서 범정부 주재로 국가 AI 위원회를 구성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재부 또 산업부, 과기부 여러 부처들이 함께 참여해서 여기에 이제 저희 산업부의 역할은 기업과 공공 부분에서의 AI 활용을 어떻게 촉진하냐, 우리 경제가 어떻게 이 파고를 넘어갈 수 있도록 혁신을 해나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다른 부처들과 함께 협력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산업의 AI 활용을 촉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서로 감사드립니다. 산업 성장 가운데에서 현재 어떠한 정책을 펴고 계시는지 아주 저한테도 굉장히 유익한 그런 자리였습니다. 다시 한번 굉장히 많은 정보량을 담은 토론해 주신 우리 서기관님의 토론에 감사를 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뭐 오늘 발제로 이렇게 또 사회자 역할로 오긴 했는데 보통 발제를 해서 오히려 저한테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많이 배우고 하는데요. 그만큼 아주 정보 양이 많은 그런 진지한 토론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AI 기본법 제정이 요청되는 이 시기에 전 세계 AI 입법 현황과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두고 우리나라 AI 기본법의 바람직한 방향, 구체적 관점에 관해서 논의할 수 있는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보통 이렇게 세미나를 하면은 시간 초과가 많은데 오늘은 다 굉장히 시간을 절약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토론을 좀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프라인 계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고요. 온라인의 경우에는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회도서관 법률번역관리과에서 근무하는 이웃법 담당 법률자료조사관 심소연입니다. 제가 작성한 국회도서관 최신 외국입법 정보 발간물인 규제 중심의 유럽연합 인공지능법, 이것이 지난 3월 유럽의회에서 이 EU AI 액트가 통과되자마자 발간이 돼서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지난달에 한국법제연구원 AI팀에서 초청해 주셔서 EU AI 액트 이슈 포커스 온라인 화상회의에 발제자로 초대된 적도 있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AI법 관련 국내 주요 전문가분들 여러분 한 자리에 모시고 이렇게 직접 뵙게 돼서 무척 반갑고 또 이렇게 발표와 토론을 매우 잘 들었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양천수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양 교수님께서는 EU AI 액트가 규제된 자율 규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잘 아시다시피 EU AI 액트는 의무 위반 수준에 따른 차등적인 벌금 규정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것을 자율 규제라고 할 수 있는지 저는 좀 의문인데요. 지난 4월 16일인가요?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던 AI 전략 최고위 협의회 법제도분과 1차 회의에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요. 당시 한양대 로스쿨의 윤은성 교수님도 EU AI 액트에 대해서 자율적 준수가 강제된다라는 표현을 하셨거든요.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양 교수님께서도 규제된 자율규제라고 이렇게 규제된 이란 형용사를 붙이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부탁드리고 싶고, 이렇게 자율규제와 타율규제 성격이 믹스된 어떤 다른 국내법이나 해외법에 예가 있다면 들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곧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 감사드리고요. 저도 우리 질문하신 분의 페이퍼를 좀 읽어봤는데요. 규제된 자율규제는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일단은 아까 제가 발표할 때 그 집행위원회가 제시했던 그 표가 있죠. 표의 선택지 중에 자기들이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저위험의 경우에는 Code of Conduct를 이용한 일종의 자율규범을 통해서 알아서 해라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근데 사실 유명무실한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AI는 아마 제한된 위험 이상이 될 겁니다. 고위험이 될 거고요. 고위험의 경우에도 어떤 방식을 취하냐면 가장 중요한 규제는 이제 적합성 평가를 받으라는 겁니다. 적합성 평가라는 거는 결국 일종의 우리가 인공지능 윤리 차원에서 그 유럽연합이 그동안에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고 우리도 국가 인공지능 윤리 기준에 보면은 여러 가지 AI가 신뢰성 있고 안전하기 위해서 어떠한 기준을 충족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더 섬세하게 만들어서 스스로 적합성 평가를 준비해서 받고 인증을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인증을 받으면 고위험 인공지능의 경우에도 일단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인증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 그때 이제 제재를 하겠다 이런 방식입니다. 그런데 직접 규제를 만약 선택을 한다면 유럽연합의 예를 들어 최근에 만들어진 AI 오피스가 직접 자기들이 다 인증 과정을 검사를 해야 될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인증을 담당하는 기구도 또 따로 만들기 때문에 자, 그런 의미에서 규제된 자율규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이미 규제 이론적으로 보면은 1990년대 이후부터 유럽에서 새로운 기존의 정부 중심의 규제가 정부의 실패, 규제의 역설 문제를 낳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그렇다고 완전히 자율규제로 갈 수는 없다. 그러면 제3의 길이 결국 타율규제와 자율규제를 혼합한 규제된 자율규제 또는 이제 독일 사람들은 절차주의적 규제라고 많이 얘기하는데요. 그런 방식을 많이 그런 논의가 많이 이루어졌고 이게 광범위하게 사용이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 경우도 대부분 이러한 방식을 많이 씁니다. 정보통신망법이나 이런 데 보면 ISMS라는 게 있는데요. 그래서 각각 이제 개인정보의 수준이나 정보 보안의 수준을 각 주요 기관들이 얼마나 달성하고 있는지를 자율적으로 먼저 점검하도록 하고 그에 대해 그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인증을 내리고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제재하는 방식이고요. 저는 대학에 있으니까 대학의 가장 중요한 직접 관련된 영역이 바로 산학협력단 관련된 업무입니다. 그래서 연구비 집행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연구비 집행은 기본적으로 대학이 자율적으로 집행을 통제를 하고 다만 그것을 기준을 어기는 경우에는 이제 법령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제재를 가는 방식이고요. 일단 그 정도로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또 추가적으로 아직 현재 제가 볼 때 40분까지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끝내도 되겠습니다. 외국 법률 정보가 최창수 조사관이라고 하는데요. 그 가운데 두 분께 골고루 해야 되니까 질문은 그분께 드릴게요. 제가 EU AI법 지금 얘기를 되게 많이 듣는데요. 제가 듣고 싶었던 거는 전문가분들로부터 EU AI법의 장점 말고 단점은 뭐가 있을까 궁금했거든요, 사실. 시간 관계상 말씀을 못 해주신 것 같은데 EU AI법도 아까 또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정보보호법이나 데이터 관련 법도 기업한테 부담이 많이 된다고 해서 단점으로 지적이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EU AI법은 어떤 단점이 있는 건지 그 단점이 있으면 우리 국회가 법률을 제정할 때 제한점이 있는 건지 그 가운데 두 분께 듣고 싶습니다. 네, 제가 EU AI를 완전히 이렇게 꿰고 있는 건 아니지만 리뷰를 해보면서 좀 약간 들었던 의문 같은 게 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범용 AI와 관련된 부분인데 범용 AI가 우리가 속칭 말하는 챗GPT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주로 미국 회사들이 이제 개발되는 부분이고 이제
유럽에서는 그거를 이제 사용하는 사용자 입장에 조금 더 가깝게 있는데 그 범용 AI를 규제하는 그 규제 방식을 보면 그러니까 거기서 프로바이더 그러니까 제공자라고 말하는 범용 AI를 만든 공급자 오픈 AI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의무를 부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에 반해서 사실 범용 AI가 왜 범용이냐, 그거를 끌어다가 또 다른 모델을 또 만들어내고 이제 그 활용도가 굉장히 다양하게 이제 있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걸 활용을 해서 챗GPT를 활용을 해서 다른 목적에 또 이제 특화된 모델을 만들었다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규제가 그 부분은 또 그렇게 강하지 않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또 있어서 사실 이게 규제라는 좀 균형이 맞춰 행위자의 어떤 위험도에 따라서 비례적으로 규제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역적 이해관계가 좀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이해가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사안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이제 어떤 것이 어떻게 규제하는 거 우리나라가 만약 규제를 한다면 범용 AI를 이제 우리나라가 또 만들어서 또 사실 제공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또 다른 업체들이 또 그걸 다른 개인이나 기관이 이용을 할 때 그들 사이에서의 어떤 권리 의무 관계를 그러니까 의무 관계를 어떻게 규정을 할 것이냐 그런 측면에서 EU가 균형적이냐 그런 부분이 약간 퀘스천이 될 수 있겠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개인정보 보호 관련해서도 사실 GDPR이 굉장히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 수단인데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이 거의 GDPR을 그대로 갖고 와서 이제 규정이 된 건데 AI 시대에서 개인정보에 관한 약간 이제 좀 완전히 풀어주는 건 아니지만 데이터를 활용 목적에 맞게 좀 선한 의도로 이용을 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조금 어떻게 완화시켜줘야 된다는 요청이 많은데 비해서 그 부분도 굉장히 이제 우리는 GDPR에 따른다 이제 그런 기본적인 입장을 고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개인정보 부분이 조금 더 데이터를 활용하고 AI에 조금 더 이렇게 적합하게 구성이 돼야 될지 그 부분도 좀 클리어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약간 향후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법을 만들 때 어떻게 조정을 하는 게 좋을지 약간 고민이 되는 지점인 것 같은데요. 약간 단점이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적절한 답변이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좀 약간 저의 의문 사항이었습니다. 이제 두 분한테 하는 거니까 또 답변을 해주시죠. 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질문을 주시면 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또 계기가 되는 것 같아서요. 이 단점이라는 것을 EU 법 자체를 두고 볼지 아니면은 외국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입장일지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둘 다일 거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대로 EU법 자체랑 그 다음에 좀 외국인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어떤 문제가 있을 것 같은지에 대해서 한번 조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외국인의 입장에서 볼 때 적용 범위가 너무 넓어요. 예, 어느 정도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인공지능 시스템이 있습니다. 여기서 인공지능 시스템을 가지고 무언가를 만들었어요. 이게 EU에서 사용이 되면 우리나라의 그 인공지능 사업자가 규제를 받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1내고요. 즉, 이 인적 적용 범위와 영토적 적용 범위 그리고 이 물적인 적용 범위가 굉장히 넓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EU법에 이제 이런 내용이 있어요. 표준과 관련해서 아까 이제 서 기관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EU에서 이제 제가 볼 때는 특히 이제 좀 그러니까 표준과 그러니까 고위험 공급자 내지는 이제 배포자가 준수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와 관련한 EU 내에 이제 관보에 게재가 된 그렇게 공식화된 어떠한 표준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표준을 이행을 하면 해당 관련 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추정을 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적용도가 굉장히 넓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해외에 있는 사업자도 결국에 이 퍼져나가는 이후 바운더리를 본다라고 하면 EU의 표준이라는 게 EU 내에 머물지 않을 거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국제적인 그러한 그 논의 자체 또는 그러한 국제 표준을 포함한 여러 가지 그런 이제 기준들을 만들어감에 있어서 EU가 결국은 좀 선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좀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것이 외국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규제가 너무 촘촘해요. 예, 위험이 그냥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물론 위험 기반 규제입니다. 그래서 고위험 그리고 고위험이지 않은 것 사실 이 두 단계죠. 근데 EU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지만 허용 불가능한 위험에 해당하는 금지되는 인공지능 프랙티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위험에 해당이 되는 고위험 인공지능 시스템 규제가 있고요. 그리고 제한적 위험이라는 것에 대응하는 것으로 해서 투명성 의무에 해당되는 생성형 인공지능, 딥페이크 생성,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해당이 되는 게 최소 위험이라고 해서 이것들에 대해서는 앞선 말씀드린 시스템을 제외한 나머지가 다 포괄이 되게 되어 있어요. 예, 이 중에 어느 하나에 안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없고, 예, 그리고 교수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고위험에 해당이 되는 것이 안전과 관련이 된 거에서 적합성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은 다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부속서 3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보면 행태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지금 현재 인공지능이 쓰이는 것 중에 그런 것들로 쓰이지 않는 것, 예를 들어서 판단이라던가 그런 그 평가 이런 것들에 쓰이지 않는 게 없잖아요. 인공지능의 사실 강점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포함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EU 집행위 홈페이지에서 제시하고 있는 제한적 위험, 가장 낮은 수준의 위험에 해당되는 게 뭐냐라고 해서 제시가 된 예가 뭐냐면 필터링입니다. 예, 유해물 필터링 시스템 이런 거를 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어떤 산업 진흥이라던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정말 이거를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기술들을 굉장히 벗어난 것들이 결국 이제 저위험으로 이렇게 포섭이 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그 이우범 박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법령 모델이라고 해서 규제의 일단은 수준에 대해서는 그 균형이라든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좀 더 실질적인 거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법령 모델이라고 해서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약간 타겟팅인 것 같죠. 예, 그러한 법령 모델인 경우에도 위험 기반으로 해서 이제 구조적 위험을 가진 경우에 대해서는 더 많은 그런 규제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빠져나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대부분의 생성형 인공지능의 법령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었던 걸 보면은 결국은 규제가 2중, 3중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예. 근데 또 다른 측면에서 그 규제가 좀 촘촘하다는 것은 이행자가 공급자와 그리고 배포자가 이제 중심으로 있는데, 공급자 안에는 보통 이제 공급자가 이제 될 수 있는, 그러니까 공급자가 있고 그다음에 수입인, 유통인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포자가 있는데 이들 간의 이 인공지능의 전체적인 생태 그 밸류 체인을 기준으로 봐서 의무를 죄송합니다. 공급자, 우리나라는 개발자로 돼 있어서 공급자한테 가장 의무를 부과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공급자가 이제 공급을 해서 유통인이 이걸 유통을 시킬 수 있잖아요. 또는 수입인이 수입을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 수입자와 유통인이 공급자가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 문구가 다 박혀 있어요. 네. 그래서 규제가 앞에서 이렇게 다 이제 확인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관련된 정보를 다 제공을 하게 하는 업스트림에서 다운스트림으로 정부가 가게 잘 하는 그 이유가 이런 규제를 잘 이행하게 하기 위함인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규제가 너무 촘촘해서 우리나라 이제 그 사업자가, 이것도 이제 외국인의 시각이기도 한데, 내부인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규제가 이제 너무 촘촘해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챙겨가면서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 예, 라는 이제 측면이 제가 볼 때는 좀 단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법 자체, 그러니까 법안 자체로 또 보게 되면은 27개국에 대해서 이 법이 이제 발효가 이제 되게 되면은, 발효가 된과 동시에 27개 회원국 내에서 법률과 동등한 지위를 갖게 됩니다. 즉 27개 회원국의
그 이제 공통된 그런 여러 이제 논의가 작년 12월 6일에서 9일 사이에 이제 있었고 정치적 타협이 이제 있었는데 결국은 굉장히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굉장히 많은 그 예외가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그런 국가들의 이해관계를 많이 반영을 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법 자체의 내용이 이게 실제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거지 무엇을 어떻게 이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결국은 이 법이 제정 완료가 돼서 이제 발효가 된 이후에 이제 AI 오피스라던가 이제 다른 데서 이제 만들어지는 여러 가이드라인과 그다음에 EU 집행위원회의 그런 이제 위임법 또는 집행법이 이제 그 나오는 거에 따라서 구체적인 내용이 좀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제가 거의 이제 외국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단점이 이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 시간이 다 됐는데 우리 서기관님께는 질문이 없는데 혹시 혹시 아쉬운 점 있으시면 발언하셔도 예, 우리 서기관님은 법치 행정을 되게 중시하시기 때문에 제한된 시간 기준 스탠다드를 저희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 좀 드려도 될까요? 예, 이제부터는 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네. 그 각국의 입법례를 보면 각국 상황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스탠스가 읽혀지는 것 같아요. 내가 이 AI의 파고에서 공격에 치중할 건가, 방어에 치중을 할 것인지 그 스탠스가 읽히긴 하는데 이제는 우리나라도 너무 늦기 전에 스탠스를 정해야 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문외 아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우리가 한가하게 방어만 하고 있을 처지인가 한 번은 제대로 공격을 해보고 방어를 해도 늦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기업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여러 가지 특례들을 검토하고 계시다는 그런 상황이 되게 반갑기도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 저작권이나 개인정보 관련해서는 기업들이 어떤 요구를 수용해서 법안에 어떤 형식, 어떤 내용들이 담길 수 있을지 혹시 소개를 해주실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사실은 제가 이제 저작권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닙니다. 근데 다만 이제 예를 들면 결국엔 데이터 크롤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뭔가 임의의 어떤 망에 있는 데이터들을 끌고 들어오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제 AI 활용에 있어서는 산업 데이터 같은 것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산업 데이터도 어쨌거나 공정이나 이런 데서 나온 데이터긴 하지만 전부 다 어떻게 보면 또 개인이 다 생산한 데이터예요. 거기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대체 어떻게 일을 했는지, 이 사람은 어떻게 일을 했는지, 이 사람은 몇 년 정도의 숙련공인데 이 정도의 성과를 내더라, 어떤 공정을 하더라, 다 이제 약간 이렇게 개인적인 약간 그런 것들과 다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 개인정보에 포함이 된다고 만약에 보게 되면은 사실은 예를 들어서 그런 거에 있어서 너무나 이 모으는 거에 있어가지고 동의를 다 받아야 된다거나 예를 들면 조금 이렇게 지금 이제 하는 것처럼 다 일일이 다 사인을 받아야 된다, 한 명 한 명의 사인 받아야 된다 이러면 굉장히 속도감이라든지 아니면 또 활용 범위에 있어서 좀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예를 들면 이거를 다 어느 정도 수준으로 특례를 줄 거냐, 위험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으로 규제는 해야 될 텐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기업들이 애로가 있는 사항들이 있었던 걸로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정보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는 뭔가 어느 수준에 있어서는 어느 범위에 있어서 좀 이렇게 아까 선이라는 표현을 주셨는데 진짜 그런 데 활용되는 데 있어서는 조금의 책임을 조금 면해줄 수 있는, 덜어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조금 가는 것들. 근데 이제 다만 수준이 어느 정도가 될지 또 범위는 우리가 어느 정도로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세밀한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작권 관련해서 사실 마찬가지고요. 저작권도 디자인 같은 거 예를 들어 보면 굉장히 좀 와닿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결과적으로 우리가 뭐 달리라든지 뭐 챗GPT가 굉장히 뭐만 시키면 되게 신기한 그림도 많이 그려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외부에 있는 다양한 저작물들을 공부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약간 요즘에는 제가 글로벌 기업들도 옛날에는 굉장히 좀 하드하게 뭔가 이런 윤리 기준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요즘에는 특별하게 그런 거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주는 게 피해갈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약간 어떤 이미의 웹 쪽에 있는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의 수준의 모든 저작권 규제를 준수한 상태에서 과연 이게 정말로 빠르고 혁신적인 어떤 디자인들이나 어떤 산물들을 도출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인식의 한계들이 글로벌 기업들을 중심으로 조금 오고 있는 것 같다는 이런 분위기가 읽혀집니다. 제가 우리 기업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들이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제기한다 이것까지 제가 다 알고 있지 못하지만 그런 문제들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물론 이게 국제적인 스탠다드에도 맞아야겠죠. EU나 이런 데서도 아까 EU 규제가 우리나라 제품에도 적용될 수 있고 이런 것들 다양하게 말씀하셨는데 국제적인 경쟁력이나 이런 걸 보면은 그런 것들도 준수해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다만 우리 안에서 어떤 신사업 같은 걸 추진을 할 때 어떤 정말 중소기업이라든지 스타트업들이 뭔가 좀 해보고 싶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동의를 얻고 또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다 사인을 받아야 되고 이런 어떤 규제들은 조금 사업화하는 데 있어가지고 조금 장애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또 우리 저작권이나 개인정보 같은 거가 되면 보유자의 어떤 권리를 존중하면서 우리가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심한 어떤 법제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제한돼 있어서요. 더 흥미로운 얘기가 많이 있을 수 있지만은 저희가 항상 기준을 잘 준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국회 AI 포럼과 함께하는 국가전략 콜로퀴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국회의원님, 국회 내외 참석자 및 토론자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다 함께 박수로 콜로퀴움을 종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